어제 저녁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의 절반 정도가 불에 타면서 상점 69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제1야당인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며 전국은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예산 정국에서도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소환해 불법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석방된 뒤에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 신변 보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필리핀 세부에 발이 묶였던 승객 일부가 어젯밤 대체항공편으로 귀국했습니다. 세부공항에선 기체 수습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물가와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미국 가계의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고 집값은 2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현대차가 미국 현지 전기차 공장을 조기 착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조태용 주미대사는 IRA가 한미 경제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측의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신임 총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수넥 총리는 대규모 감세안으로 영국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트러스 전 총리의 잘못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차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10,000명 늘어난 약 4만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 접종 계획은 오늘 발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어젯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시장 건물이 순식간에 불에 타 폐허가 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뒤덮은 채 타오릅니다. 바람을 타고 불길이 옆으로 퍼져나가고 시커먼 연기도 주변 하늘을 가득 메웁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시작된 불길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퍼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하게 타오른 불길 탓에 건물 외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렸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건물에 비닐 천막으로 만들어진 차량은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사다리차가 물대포를 쏘고 소방대원이 건물로 진입한 끝에 큰 불길은 1시간 만에 잡았습니다. 샌드위치 파넬 쪽은 열이 가면 안에 심재가 녹아서 불이 급격하게 연소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불은 3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지만 축구장 2개 크기의 건물에 있던 상가 152곳 가운데 69곳이 화를 입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은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한 4개 가게가 막 불이 벌써 타고 오는 상태였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막 순식간에 막 천막을 타고 막 순식간에 번졌어요. 뭐 어떻게 뭐 손쓸 볼 틈도 없이 그냥. 소방당국은 불이 건물 동편에서 시작해 번진 거로 보고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어질 예산 전국에서도 거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포기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제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여 남짓. 하지만 당장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극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화와 미래 성장 동력 마련 등 민생 위기 해결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했지만 글로벌 복합 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이 대폭 깎인 채 권력기관 강화와 부자 감세에만 치중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생 예산이 삭감된 것만 대략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부족하고 무성의하지 않았나. 여야의 관계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진 전면전에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상황.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의 속도가 붙으며 공방은 나날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표에게만 봉사하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야당 말살에 몰두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국회의 협력을 이야기하다니 참 염치 없는 대통령입니다.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여부 역시 사실상 예산 정국의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는 결국 극한 대치 속 예산 정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야가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의원식 예결특위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강기훈, 박정희 의원은 다음 달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이틀 동안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간 뒤에 5일에 걸쳐서 비경제부처와 경제부처를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번 수사에 물꼬를 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같은 날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부원장을 사흘 연속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유동규 전 본부장도 검찰에 출석해 별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근 폭로를 통해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거짓말로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보도에 우철희 기자입니다. 아직은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바로 이 발언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업무를 담당했던 김 전 처장은 관련 의혹이 대선판을 달구던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 호주 출장 때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같이 찍은 사진들이 공개됐고 검찰은 오랜 기간 인연이 있었다는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지난 18일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출장에 동행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의 발언을 거짓말로 못 박은 겁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를 리 없고 자신과 셋이 호주에서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다고 폭로한 내용입니다.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이재명 대표가 진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 전 본부장이 윗선을 함구하던 기존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뺌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재판 때 증인 신청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신빙성 있는 내부자의 진술로 이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으로선 천군 만마를 얻은 셈이라면서 재판부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의심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폭로가 계속될 경우 뭔가 다른 속내가 있다는 심증을 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직은 물론 다음 대통령 선거와 당 대표직까지 걸린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립니다. YTN 우철입니다. 최근 대선 자금 의혹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박모 씨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사생활 평온과 신변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국정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내부 첩보 자료가 삭제됐다는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정부 방침에 따라 절차를 무시하고 탈북민을 추방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다음 달 8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5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에 대해 오래전부터 경고해왔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치러야 할 비용과 후과에 대해서도 경고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웬디 셔먼 부장관이 일본에서 한국, 일본 측을 만나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면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한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에 대한 방어와 억지를 위해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로 현지에 발이 묶였던 승객 일부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어스름이 깔린 공항에 대한항공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잠시 뒤 공항 입국장 밖으로 탑승객 120여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 중에는 필리핀 세부에서 일어난 항공기 착륙 사고로 발이 묶였던 11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체항공편에 탄 승객들은 세부를 떠난 지 4시간여 만에 이곳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안전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사고 당시 악몽은 지울 수 없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지금 등이랑 온몸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결린다고 하나? 문자 보냈어요. 가든지 말든지. 왠지 죽을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마지막 인사했죠. 시간이 꽤 지났다지만 사고 당시를 떠올리면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어떤 분은 소리 지르시고 그러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도 무사히 잘 착륙했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사고 여파로 세부를 떠나지 못했던 다른 여행객들 역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단 항공사 측에서 호텔하고 이제 식사 그런 거는 다 해결을 해줬지만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냥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랬어요. 무기한 연착이다. 근데 저는 그거를 이미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 내용을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다들 모른다, 전달받은 게 없다라고 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대한항공뿐 아니라 진에어와 에어 부산도 현지에 대체 항공편을 보내 승객들의 귀국을 도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지에 도착해 현장 수습과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세부 공항에 대형 크레인이 없어 사고 여객기를 활주로 밖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작업이 이어지곤 있지만 사고가 완전히 수습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에 3배로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7차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른 다음 달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 4만 3천여 명, 하루 전 1만 4천여 명의 3배를 넘었습니다. 화요일끼리 비교해봐도 지난주보다 만여 명, 지지난주보다는 2만 8천여 명이나 많습니다. 감소세 정체 수준을 넘어 확연한 증가세입니다. 12월 이후로 봤던 재유행 전망도 앞당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정재훈 가천대 교수에 이어 KMI 한국의학연구소도 재유행 시작을 다음 달 11월로 예측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2만 명대에서 6차 유행 저점을 찍었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다음 달 7차 재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자연 면역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변이가 등장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의 하위 변이 BQ.1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7차 재유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확신하긴 아직 이릅니다. 어느 변이가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BQ, XBB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아직은 어떤 새로운 변이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아직까지 예측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대개 새 변이 발견 후 2달은 지나야 추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여름 전파력이 BA.5보다 3배 이상 세다던 켄타우로스 변이 BA.2.75가 유행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동절기 예방접종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국내 우세종인 BA.5와 BA.4 변이에 대응하는 이가 백신의 접종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9,4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 직후 검사 건수가 늘었던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 42,000여 명보다는 2,866명이 적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 28,000여 명보다는 1,987명, 2주일 전인 지난 11일보다는 1,113명이 각각 늘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미국 가계의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2.5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 집값은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10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102.5로 9월에 107.8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만에 첫 하락으로 시장 전망치 106.3을 밑돈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미국 가계의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택 가격 또한 2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2% 떨어져 10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 8월에는 전달보다 0.9% 떨어져 낙폭을 키웠습니다. 연초 3%대였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7%를 돌파하는 등 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수요 둔화로 미국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진한 경제 지표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분위기가 누그러들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y may be at least talking about slowing down after the November rate increase, which is expected, and we expect it to be 75 basis points. 연준이 올해 마지막인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50%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대차가 예정보다 일찍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생산이 2025년에나 가능해 내후년까지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로 짓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조기에 첫 삽을 떴습니다. 당초 내년 상반기로 잡았던 기공식을 앞당겼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대당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착공을 서두른 겁니다. Our $10 billion investment in this EV plant and other U.S. operations in proof of our strong commitment to electrification and the region.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로 이름 붙인 공장은 연간 30만 대 전기차 양산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특히 여러 차종을 탄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미국 현지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The site we come to visit today will become another landmark in the history of Korea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조지아주는 코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최대 경합지지만 현역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도 선거운동을 제쳐놓고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대규모 전기차 공장이 지역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다수당이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벼르고 있고 민주당 원옥 상원의원도 보조금 조항을 유예하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for bringing even more jobs to the number one state for business.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현대차 공장 조기 착공을 환영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자신의 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를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각각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애거나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행령을 통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가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한미 경제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조 대사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공장 기공식 축사에서 새로 제정된 인플레이션법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다루는 중요한 법안이지만 한국 기업들은 세액 공제 조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미 협력이나 조지아주를 위해서도 좋지 않으며 소비자의 차종 선택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제57대 영국 총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수넥 총리는 첫 대국민 연설에서 트러스 전 총리의 잘못을 즉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관례대로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 앞에서 첫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수넥 총리는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44일 만에 사임한 트러스 전 총리가 남긴 후유증부터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I have been elected as leader of my party and your Prime Minister, in part, to fix them. 수넥 총리는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안정이 핵심 과제겠지만 그렇다고 재정 건전성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government I lead will not leave the next generation,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with a debt to settle that we were too weak to pay ourselves. 수넥 총리는 연설에 앞서 버킹엄궁을 방문해 찰스 3세 국왕을 아련하고 총리에 임명됐습니다. 지난달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후 즉위한 찰스 3세가 임명한 첫 총리입니다. 또 최초의 비백인 총리이자 올해 42살로 210년 만에 가장 젊은 총리이기도 합니다. That wouldn't have been the case even 10 years ago, and certainly not 20 years ago. So I think that is a change in our public life, a change in our politics, and probably does reflect broader changes in professional life in Britain. 리즈 트러스 전임 총리는 앞서 마지막 내각 회의를 하고 총리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Our country continues to battle through a storm. But I believe in Britain. I believe in the British people. And I know that brighter days lie ahead. Thank you. 트러스 전 총리는 이날 회의와 연설에서 자신의 감세를 통한 정책이 옳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을 하면서 이 반쪽이 텅 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위에 반쪽짜리 시정 연설이다. 기사에서도 제목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말 그대로 반쪽은 텅 비어 있고 또 다른 반쪽은 의원들이 자리에 있는 모습인데 기사에서는 개헌 이후 첫 반쪽 시정 연설이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짧은 18분 28초 동안 시정 연설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다며 비판을 했고요. 재정 건전성 유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을 비판하면서 민생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역점 사업 예산을 되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기사에서는 해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윤 대통령이 빨간 계통의 넥타이를 메고 나온 점도 기사에서는 주목하고 있었는데 지난 5월 추경안 시정연설 당시 푸른 계열 넥타이를 메고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던 모습과 대조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확대된 사진,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본청 로텐더홀에서 침묵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라, 또 국회를 무시한 점 등을 사과하라라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윤 대통령 슬쩍 보기는 했다는데 결국은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네. 시정연설이 끝나고도 규탄 대회를 이어간 민주당은 오늘도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연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검찰에 이제 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지난 7월이었죠.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당시 민주당과 전 위원장 측은 표적 감사다, 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감사원은 내부 제보에 의한 감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입니다. 지난 21일인데요. 감사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 위원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 수사 요청서에는 전 위원장의 개인 비위 서너 개 정도가 담긴 걸로 전해지는데요. 그중 하나가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당시에 실무 부서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전 위원장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이 부분을 직권 남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 지시를 하는 건 정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렸고요. 또 오늘 감사원 감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죠. 이 SPC그룹의 사과에도 불매 운동 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을 두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지난 21일 SPL 사망 사고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였던 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자면요. 이 허 회장은 SPL의 대표이사는 아니고요. 또 경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건데요. 허 회장을 처벌하라고 촉구하는 측에서는 지배구조를 봤을 때 허 회장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관계자의 진술이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최종 권한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허 회장의 책임을 입증하는 건 그리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한 교수는 허 회장을 중대재해법으로 기소해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SPL 대표이사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격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짚어봤었는데요. 택시 요금 인상 관련해서 다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전과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전에 나왔던 수준하고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어제 택시요금과 관련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먼저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인데 4,8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인상 시점은 내년 2월인데요. 지난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에 기본요금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금도 오르지만요. 기본 거리도 2km에서 1.6km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심야 할증 적용 시간과 요율 변경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되는데요. 심야 할증을 현행보다 2시간 더 앞당겨서 10시부터 4시까지로 조정하게 됐고요. 특히 11시부터 2시까지는 할증 요율을 4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호출료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심야 시간대에 서울에서 택시를 타게 되면 11,000원부터 요금이 시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했다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아무리 심야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11,000원대면 기본 요금으로 상당히 좀 높긴 하거든요. 향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우리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요 학력 같은 경우에 많이 좀 학력이 떨어진 것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미국은 2년마다 미국 50개 주 4학년과 8학년, 우리로 치면 중학교 2학년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독해력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올해 성적표를 보니까요. 8학년 평가의 경우 수학 점수가 2019년에 비해서 8점, 또 읽기 능력은 3점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언론에서는 수학은 2003년 수준, 그리고 읽기는 1992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교육부 장관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백인 학생들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교육 격차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교육 격차는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그리고 학교 폭력, 사이버 괴롭힘, 교사 부족 등의 교육 환경 악화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떨어진 학업 능력을 끌어올리고 또 벌어진 교육 격차를 좁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고민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공연이나 페스티벌 보러 다니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목이 눈에 띕니다. 팬데믹을 털고 일어나는 공연계, 이제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올 상반기에 공연 예술계 티켓 판매액이 2,31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기간 보면 900억대 또 1,100억 원대 이렇게 하던 게 한 2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볼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도 더 높게 판매액이 나타났습니다.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뮤지컬 티켓들을 보면 지킬 앤 하이드, 라이언 킹, 레베카 이러한 상위 10개 작품 중 9개가 스테디셀러로 나타났습니다. 각 제작사들이 신작 뮤지컬을 제작하는 대신 기존의 견고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스테디셀러를 공연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반기 역시도 스테디셀러 작품 위주로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데요. 대형 극장 공연뿐만 아니고 대학로 등에 있는 중소극장 역시도 스테디셀러 위주로 공연이 편성된다고 합니다. 하반기는 통상적으로 상반기보다 한 1.3배에서 1.5배 가까이 티켓이 많이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반영하면 올해 공연계의 티켓 판매액은 5천억 원까지 오를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작년에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은 2년마다 배전 공사를 맡을 전문 회사를 선정하는데요. 다음 달 입찰을 앞두고 시끄럽습니다. 과거 실적으로 평가하는 추정 도급액 산정 기준이 고무줄처럼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전 출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유리하도록 도급 실적 기준을 낮춰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범한 기자입니다. 20여 년째 전기 공사를 해온 A씨는 내년부터 한전에 배전 공사를 할 전문 회사 선정을 앞두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중간 기성금과 준공 금액을 합산해 기초 금액을 산출했는데 이번에는 기성금이 빠져 입찰 문턱이 훨씬 낮아진 겁니다. 투명하게 공정성을 지켜야 될 한국전력공사가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미루지만 말고 바로 그때 다시 바로 잡아서 기초금액이 산정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배전공사 전문회사는 55억 원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정해지는데 실적과 전문 인력 확보 등의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전 한평지사의 경우 내년 추정 도급액이 55억 원을 넘었다가 내려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58억이지. 58억에 접수했다고요, 인차를? 57억 8천이다. 그걸 이제 공부해서 그냥 한 것 같고. 업계에서는 오락가락한 이유가 한전 출신이 대표로에 있는 업체에 입찰 자격을 주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실제로 전 한전 직원이 한평에 있는 업체의 지분 일부를 합병해 지난 17일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5 이하로 갔다 올라가기로 했다가 이렇게 됐지만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민원이 커질수록 이게 저희들이 중간에 이제 55 이상을 한번 간 건 약간 자료에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 과정에서 한전 간부가 문제를 제기한 업체 대표의 집을 찾아가기도 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다. 좀 만나 뵙자. 한평 지사장님 자기 신상에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논란 속에 한전의 내년과 내후년 배전 전문회사 입찰 공고일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공정성이 유지될 때 입찰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정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추정 도급액 산정도 준공된 공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한국전력공사. 그러면서도 추정 도급액은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해명했는데 무성한 뒷말을 잠재우기에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화물차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왔다는 소식 최근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새마을금고가 자체 시스템으로 이 같은 비리를 적발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제가 알려져도 금융당국의 감독조차 받지 않아 금융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불법이나 특혜 대출 사건은 거의 매년 반복됐습니다. 재작년 9월 전북 순창 지역 새마을금고에선 법인 한 곳에 7억 원 한도를 훌쩍 넘긴 87억 원을 대출해줬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8년엔 부산 새마을금고 직원이 대출 서류를 조작해 100억 원 넘는 차량 담보 대출을 진행한 뒤 90억 원을 빼돌려 잠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새마을금고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감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등은 주무부처가 달라도 예금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매달 금감원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안부에만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경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제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감독관에서 아예 없기 때문에. 지난 2019년 3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관리에 나섰지만 잇따른 금융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난 4월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 송파구 새마을금고 40억 원 횡령 사건 때도 직원이 자수하기 전까지 금고 측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번 명동 새마을금고의 대출 감정서류 위조 사건 역시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는데도 YTN이 취재에 나선 뒤에야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내부 통제는 금고 부실로 이어져 고스란히 금융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역사적인 출발점이 다르다고 해서 이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른 금융기관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거래를 하고 싶겠죠.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화물차 대출 감정서류 위조와 관련해 부실화된 대출 건수가 많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금고감독위원회에 전문검사 인력 140명을 배치하고 자금 흐름을 살피며 사고를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금융사고에다 내부 통제 부실 논란까지 끊이지 않는 만큼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새마을금고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1도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한데요. 낮 동안에는 따스한 가을볕 아래 서울 기온이 1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온화하게 느껴지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만 점차 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1도, 광주는 7.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8도, 대구 19도, 광주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동해안 지역에만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SUV 차량이 지하철역 주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가 치여 숨졌고 2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SUV 차량의 뒷부분을 들어 올립니다. 차에 깔린 60대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쾅쾅쾅 하고서 3번 정도 소리가 났어요. 그분이 깔려 있었어요. 다 함께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승용차를 추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작스럽게 변을 당했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도 다쳤습니다. 사고차는 옷가게에 박힌 뒤에야 멈춰섰는데 이 과정에서 건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도시개발법이 일부 개정됐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지역 대형 도시개발 사업이 대부분 중단된다고 합니다. 적법하게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도 발의됐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군부대 시설을 현대화하고 IT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중에 있는데 지난 6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가로막혔습니다. 6월까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안 된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사업 추진을 다시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업체 측은 막대한 피해를 우려합니다. 많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안양시와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재공모하려고 한다고 하니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동그란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끝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정되지 않은 탓에 역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기존 법에 따라 절차에 맞춰서 다 했고 특히 광명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기도의 협조하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꼭 이 사업을 법과 절차에 맞춰서 성사시킴으로써 큰 기여를 하고 싶은 것이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10여 개 민간합동 개발사업 추진이 사실상 무산됩니다. 개정법이 통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으로 수년이 지난 뒤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 탓입니다. 이 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이 다시 처음부터 하는 좀 행정적이나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3년여간 좀
유예 기간을 두자 하는 법안입니다. 대장동 사태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법률이 개정됐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를 태우지는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72 운영사 선정을 둘러싼 의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배임 혐의를 넘어 권력형 비리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혐의로 구속 중인 문재인 정부 실세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성욱 기자입니다. 2020년 9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72 운영사를 공개 입찰할 당시 핵심 쟁점은 배임 문제였습니다. 법률에 따른 최고가 입찰제가 아닌 복잡한 요율제를 동원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당시 최고가액을 제시한 업체가 탈락하고 KMH 신라레저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인천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낙찰업체는 18홀 하늘 코스가 있는 신불 지역의 입찰 요율을 무려 116%로 제시해 황당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 232억 원을 임대료로 내겠다는 제안입니다. 매출의 50% 정도인 100억 원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책정한다면 한 해 13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낙찰업체가 신불 지역에서는 골프장 보수 등의 구실을 내세워 영업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최저 임대료 보장 등의 어떤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공모 등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대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상황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이상직 전 의원이 스카이72 입찰 비리 의혹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에 왜 그 이상직이가 이제 스카이72 가지고 다른 건 아니라 이제 그 돈을 뭐 100억, 200억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벗고 다닌다. 예,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사실이죠. 네. 자꾸 치면 이제 가는 거지 뭐. 예. 하여튼 뭐 너무 이거는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저는 제안이 왔는데 딱 잘랐어요. 대검의 재기 수사 명령으로 재수사에 나선 인천지검은 종전과 달리 일반 사건을 다루는 형사 3부가 아닌 반부패 수사 전담 부서인 형사 6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공항공사 관계자들을 다시 소환하고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이상직 전 의원의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스타트업계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금 유동성이 풍부했던 과거와 달리 투자 혹한기가 몰아치면서 축제는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주사기처럼 생긴 캡슐을 누르면 신선한 콜드브루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집니다. 휴대용 질소 커피를 개발해 일본 업체와 1억 원 물량 수주 계약을 맺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때 투자금이 모이지 않아 공장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과거의 실적, 그다음에 과거의 매출 이런 기준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제품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사실 성장하기도 힘들고 투자 유치가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수산물 당일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업체는 200억 원의 투자를 받아 회원 75만 명을 모았지만 최근 자금난에 버티지 못하고 전 직원을 권고사직했습니다. 배달대행 플랫폼 운영사인 다른 업체도 올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스타트업계에 보릿고개가 찾아온 겁니다. 올해 가파른 금리 인상에 벤처 투자사들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스타트업 투자를 꺼리면서 지난 9월 투자액은
지난해 40%에 그쳤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반토막 수준입니다. 경영 여건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스타트업 10곳 가운데 6곳이 지난해보다 투자 심리 악화와 내수시장 부진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스타트업계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간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나 어떤 인센티브, 유인책들을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쳐서 민간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스타트업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생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을 내려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런 단기적인 수익성도 생각해보는 조금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스타트업계의 자구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석 달 만에 하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달보다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뭐 시장이 예상치보다도 낮았다. 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그 가구들 대상으로 약 5천 개 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가구들 보기에 이제 소비자 심리가 전달보다 악화됐다라고 해서 이제 뭐 미국의 시장 관계자들도 소비자들이 이제 미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이제 뭐 침체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것도 결국은 10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봐서 100보다 높게 되면 그래도 현재보다는 상황을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100보다 낮아지게 되면 현재보다 좀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네. 이번에 발표한 것도 여전히 102.5라고 해서 뭐 전달보다는 수치 자체로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현재보다는 상황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집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주요 도시 같은 경우는 집값이 2009년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다고요. 예, 요번에 그 미국에서 이제 가장 그 주택 시장 관련해서 보는 주택 가격 지수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 케이스 실러 지수로 보면 이제 전미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이제 13% 상승을 했는데 네. 그것이 그 상승폭이 지난달에 15.6%보다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전월 대비 상승폭 같은 경우는 1.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이 7월보다 하락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것도 2개월 연속 하락을 했으면서 그 하락폭도 7월 달은 6월보다 0.5% 하락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8월 달은 7월보다 오히려 1.1%로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이 이렇게 된 것이고 20개 주요 도시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집값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주요 도시에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원래 3% 올해 초에 안팎이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리가 높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집 사는 것도 힘들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주택금 담보대출, 모기지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미국의 그 연준이 네.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요. 네. 뭐 예를 들면 3월 달에 0.25% 기준금리 상당 기준으로 0.25%였는데 지금은 3.25%가 됐으니까 이제 3%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초에 예정된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사실 3.75%포인트가 올해 안에 상승할 걸 예상하니까 이걸 반영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 정도 연초 대비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지 그 장기 뭐 30년 만기, 30년 이상 만기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고정금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네. 반면에 아직 집을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상 지금 이제 장기 모기지 금리를 이 높은 금리를 이용해서 신규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이제 뭐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주택 구입을 주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돼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러면 주택을 구매하지 않으면 어딘가서는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숙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월세로 이제 관망을 하면서 집 구매를 관망하면서 월세로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월세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는데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로 도시 지역의 월세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네. 그 월세 가격이 잡히는 게 관건이거든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려면 상승률이 잡히려면. 근데 이제 과연 월세 가격이 잡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집값은 잡혔는데 네. 집을 못 사는 대신에 잠재적인 집을 구매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은 월세로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지역의 월세가 잡히려면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월세도 따라 상승하는데 그 월세를 도시 지역의 비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사 나가서 거기서 월세를 살게 되면 도시 지역의 월세는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지는데 도시 지역 위주로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와야만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속도 조절을 할 것인가가 더 관심인 것 같은데 11월에는 0.75%포인트 올리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12월 같은 경우는 뭐 0.5%포인트 올릴 거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뭐 그런 기대가 정말 과도하게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지금 뭐 간밤에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3일 연속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낙관적인 기대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뭐 며칠 전에 그 페드 고위 관계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그다음에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페드가 금리 인상 기조를 조절해야 될 것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네. 그 두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에는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연방은행 총재들은 발언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은 없고요. 반면 이제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이 있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때가 아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지방 연방은행 총재라고 해도 올해 투표권이 FOMC 회의에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발언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뭐 최근에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 미국의 그것은 전혀 이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어느 하나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미 연준에서 아직 12월 달에 0.75% 포인트를 상승할 것이라는 그 기대가 페드와치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와치에서도 여전히 확률상으로는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꺾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조금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에 있는 연준 예, 고위 관계자들 예. 이제 올해 투표권이 없다 이렇게 올해-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러면 그 12월 달에만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11월, 12월 다 예. 없는 겁니까? 예, 아닙니다. 11월, 12월에는 다 없고요. 네네. 내년에는 그 2명 중에서 1명은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2명이 FOMC 회의에서 이제 투표권이 있는데요. 12명 중에서 7명은 페드 보드에 있는 이사들로서 투표권이 있고요. 네. 나머지 5명은 지방 연준의 의장들인데요. 그 연준의 의장들 중에 1명 뉴욕 연준 의장은 매년 투표권이 있고요. 나머지 4명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연준 의장과 시카고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올해는 투표권이 없지만 그 2명 중에 1명은 내년에 투표권이 있고요. 나머지 1명은 후년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밤사이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예, 뉴욕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초반에 있었던 그 두 로컬 페드 의장
총재의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 그래서 페드가 금리 인상 속도를 12월 달에는 뭔가 0.5% 포인트로 낮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반영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단기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2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해서 그 기대가 반영이 돼서 미국의 주가가 이제 3일 연속 3대 주요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요. 네. 근데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 국채 금리보다 낮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2년물 국채 금리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10년 동안 이제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내 돈이 10년 동안 채무자한테 묶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게 정상인데요. 네.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 국채 금리보다 더 낮다는 것은 원래 채권 가격이랑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물 국채의 가격이 2년물 국채 가격보다 비싸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투자자들이 채권의 투자자들이 10년 뒤에 미국이 2년 뒤에 미국보다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이 국채, 10년물 국채에 투자를 더 많이 해서 현재 시점에서 10년물 국채의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 10년 뒤에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이 이렇게 막 뛰고 뭐 이렇게 뭐 축배를 들 시점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영국은 이제 수넥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전임 정부 실수를 바로 잡겠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에서 당장은 내각에 큰 변화를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지금 총리는 바뀌었는데 뭐 제가 공교롭게도 지난번 출연 때 이제 영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네. 리즈 트러스 총리가 얘기했던 그 감세안을 전면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본인조차 사퇴를 하면서 네. 결국은 전면 철회하는 방향으로 되게 됐습니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새로 취임하게 된 이제 수넥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젊고 그다음에 금융 전문가로서 이제 엘리트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과 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뭐 본인이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현 상황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요. 네. 뭐 리즈 트러스 총리가 얘기했던 감세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돌리겠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네. 일단 시장에 안정감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각을 전면 또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 또 후임 장관이 누가 될 거냐에 따라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내각은 당분간 이제 그냥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어나운스를 한 것이고요.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전임 쿼딩 재무장관이 이제 감세 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 재무장관은 일단은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재무장관은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영국 경제가 미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간밤에 다른 나라 증시들은 좀 올랐는데 영국 증시는 좀 총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여전히 영국의 경제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국 경제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의 여파로 아직까지 유럽 연합과의 그 비관세 장벽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유럽 연합으로부터 노동력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브렉시트 때문에 뭐 취업 비자라든지 이런 문제로 유럽에서 노동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영국에서 이제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임금이 계속 상승되니까 물가도 당연히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10%가 넘어가고 뭐 이래서 이제 긴축 기조는 계속 가야 되니까 영국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반영돼서 앞으로 앞길이 험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게 시장에는 좀 공포로 다가온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가가 일제히 폭락을 했죠. 그렇죠. 예, 뭐 저도 공포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제 3연임 사실상 뭐 이제 뭐 종신으로 이제 지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대거 그 당시에 기존의 그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했던 소위 개혁파 뭐 리커창 총리부터 해서 이제 개혁파 인사들을 대부분 다 이제 지도부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충성하는 이제 보수적인 강경 보수적인 인사들을 등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인사들의 이제 기조는 보면 이제 반시장적인 정책, 그다음에 미중 갈등을 지금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 강경 정책들,
뭐 이런 것을 추진하던 인사들이 대거 등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시장적인 정책으로 뭐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도 어떤 제약을 가할지 시장에서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 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그것을 시장에서 반영을 해서 폭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외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 환율도 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뭐 이제 통제를 하는데 역외 시장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역외 시장에서는 이제 위안화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해서 사상 최대치로 위안화 환율이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덩달아 이제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에 이제 근래에 이제 최고치를 찍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뭐 환율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이런 기조가 좀 아시아 전체로 퍼지는 건 아니지 이런 우려도 있어요. 예, 최근에 뭐 그런 기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네. 이제 위안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고요. 그다음에 뭐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이 계속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엔화도 약세 현상이 지속되니까 가운데 끼어 있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한국도 일본 경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중국 경제, 일본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요. 뭐 엔화가 약세가 되고 그다음에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한국 제품을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시장 내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 내에서도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안 좋아지니까 그다음에 한국 제품의 수출이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또 유럽 시장,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 중국 제품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제품들보다도 또 가격 경쟁력이 썩 좋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경제도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안 좋아지고 이래서 원 달러 환율도 덩달아 상승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게 장기화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우려가 되고 덩달아 이제 아시아의 이제 수출 주도 경제인 대만, 뭐 동남아시아 여러 경제들에 대해서도 우려가 지금 점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90년대 후반보다는 많은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도 많이 쌓았고, 그다음에 경제도 많이 성장했고, 그다음에 그때보다 달러화 채권, 대외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뭐 아시아 외환 위기가 제 90년대 후반에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니냐. 근데 그런 위험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근데 성장보다 이제 물가 대응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뭐 제가 보기엔 물가를 이제 금리를 인상시켜서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화 정책의 시차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차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밝혔듯이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미치는 시차는 1년 이상이 걸리는데요.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올해 8월 이후부터는 그 금리 인상의 효과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지금 물가 상승 조짐이 보이지 않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있고요, 여전히. 그다음에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도 최근에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를 비롯한 뭐 다른 뭐 경제 전문가들 그런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이게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으로 리얼라이즈, 실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중앙은행의 신뢰도, 중앙은행의 우리나라 물가 상승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정책 판단에 대한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부작용보다 더 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조언을 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떠들썩한데요. 채권 시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아서 대출이 지금 막히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건설사들이 뭐 줄도 서난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예. 뭐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이 책임,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담이 밀려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경제는 뭐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뭐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국내 채권 시장이 거의 뭐 패닉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강원도가 이제 지방 정부지만 사실상 정부로 보는데 정부가 지급 보증을 했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 이제 뭐 부도가 났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서 국공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순식간에 부도가 나니까 채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서 자금이 이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지금 소비자분들이 채권 시장에 간접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퇴직금, 연금 저축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셨는데요. 일단 간접 투자 상품에서 손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채권 시장의 불안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회사채나 뭐 이런 것이 자금 조달, 이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요. 회사채 발행이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이 실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많은 회사채들이 만기가 돌아오고요. 예를 들면 거의 뭐 한 60조에 가까운 회사채들의 만기가 내년 상반기에 돌아오고 네. 그다음에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산 유동화 증권 만기도 내년에 90조가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50조 플러스 알파의 대책을 긴급히 내놨지만 물론 이 90조랑 뭐 60조에 달하는 이런 회사채와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된 자산 유동화 증권이 모두 부실화되는 건 아니고요. 네. 50조로 그 일부 좀 위기가 되는 것을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겠지만요. 제가 보기엔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로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물론 은행도 당연히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은행채를 발행하게 되고요. 은행채를 이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결국은 금리를 더 높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은행채 금리라는 것은 수신 예금을 금리를 정할 때의 기준금리가 되고요. 또 역시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각종 대출들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 역시 상승을 하게 돼서 각종 대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금리 역시 상승을 해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가 정말 일파만파 예. 커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기를 더해가는 가을 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키움이 LG를 한 점 차로 꺾었습니다. 두 팀은 1승 1패로 다시 균형을 이뤘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1회 초 이용규와 이정우의 연속 안타 이후 포수 패스트볼 때 선취점을 올린 키움은 2회 대량 득점으로 크게 앞서갔습니다. 가을 사나이 송성문의 안타로 두 번째 득점에 성공하더니 다시 이용규와 이정우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6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불붙은 키움 방망이는 다승 2위인 LG 선발 플로코를 1과 3분의 2이닝 만에 마운드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LG도 그대로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3회 최은성의 2타점 2루타로 6대2로 한 걸음 쫓아가더니 5회에는 빅이닝을 만들었습니다. 키움 선발 요키시가 실책을 범한 뒤 마운드를 물러나자 차곡차곡 점수를 쌓으면서 단숨에 7대6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키움은 이 한 점 차 리드를 끝까지 잘 지켜 1패 뒤 귀중한 1승을 챙겼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그래서 기회가 정말 자주 오는 게 아니고 또 좋은 기회가 우리 후배들한테 저한테도 왔기 때문에 꼭 잡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키움은 6회부터 2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최원태 등 불펜진들의 활약으로 불펜 왕국 LG를 무릎 꿇렸습니다. 가을 야구 그동안 좀 하면서 좀 보탬도 안 되고 팀에 좀 민폐만 끼쳤는데 오늘 좀 보탬이 돼가지고 이제 다음 게임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승 1패로 균형을 맞춘 두 팀은 오늘 하루를 쉰 뒤 이틀 연속 매진을 기록한 플레이오프의 뜨거운 열기를
내일 고척돔 3차전으로 이어갑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K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의 전당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여는 이번 음악회에는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손여름, 선유애권,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씨가 공연을 펼칩니다. 오늘은 주 초반부터 이어진 때이른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가을볕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8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만 점차 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원과 충북, 전남 남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제주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4.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수준 보이며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서울 18도, 대구 19도, 광주 20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영동 지방에만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